오늘의 작품은 로리나 허츠의 고립의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로리나 허츠는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20개국에서 출간된 베스트셀러 소리 없는 정보,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그리고 부채의 위협이 있습니다. 2021년 출간된 고립의 시대는 21세기에 만연한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심히 추적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외로움이라는 현대의 신종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외로움이란 전염병. 현대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외로움을 만들고 전염시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친밀하게 느껴야 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기분이면서 우리 자신과도 단절된 기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제대로 지지받지 못한 느낌일 뿐 아니라 일터에서 소외된 느낌, 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된 느낌, 힘이 없어 무시당했다 느끼는 것과 같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정신적, 신체적 위기이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정치적 위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외로움. 지속적인 외로움은 물론 단 2주 정도의 짧은 고립도 개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외로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외로운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서 발생되는 해로운 화학 반응과 같은 것을 발생시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염증과 감기 증상에 빈번히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해야 정상적으로 생존합니다. 원시시대 집단 사냥과 수렵 채집의 공동체 생활에서 협력과 유대는 집단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종의 역사에서 혼자 남겨진 인간은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 처할 확률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진화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욕망하는 상태는 타인과 연결된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타인과 연결된 자연적 상태에서 배제되면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병적으로 반응합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의사 윌리엄 칼러는 이미 외로움을 질병으로 여긴 듯합니다. 정체불명의 병을 앓는 여자 환자에게 그는 친구를 처방합니다. 그의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그 환자는 아무리 싫어도 집에서든 밖에서든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정적과 고독을 피해야 합니다.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본다. 인간의 외로움과 적대감의 연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 외로운 신체가 주변을 몹시 경계하는 불안한 정신을 보이는 것도 생존을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외로운 이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에 더 민감합니다. 시카고 대학 두뇌 역학 실험실 책임자 스테파니 카치오프 박사는 숲속을 걷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뱀으로 착각하고 흠칫 놀라신 적 없나요? 하고 묻습니다.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위험한 정서인 분노, 적의를 품고 주변 환경을 위협적이고 냉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당연히 타인에 대한 소통과 이해 능력은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과 개인의 유대뿐 아니라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었다 느끼는 이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느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디에 소속되길 원하지만 외롭고 불안한 이들은 극단주의 정치인, 즉 포퓰리스트가 악용하기 좋은 먹잇감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그들의 고립감을 악용해서 외롭고 버려졌다 느끼는 사람들이 약자나 타자를 적으로 만들게 하며 그들 사회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을 추종하고 의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민주주의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히틀러도 민주주의 제도 아래 선출된 인물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본 외로움과 나치즘. 한나 아렌트는 2차 대전 평범한 독일인들이 나치의 잔인한 집단 대학살 행위에 가담한 것을 보고 무엇이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치즘의 핵심 구성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추적해 근원적인 정치적 문제들을 탐색한 전체주의의 기원을 1951년에 발표합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그녀는 전체주의는 외로움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절망적인 경험에 속한다. 나치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야망과 태보가 아닌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임을 그녀는 인식했습니다. 아렌트는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개인적 자아를 투항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을 소외시키는 적대적 건축물. 캔던 벤치는 런던의 캔던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공공의자 디자인입니다. 그 벤치는 앉기에 매우 불편하게 설계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노숙자들이나 청소년 무리들이 그곳을 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하지만 노숙자들이나 불량한 청소년 무리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아파서 쉬길 원하는 이들과 잠시 앉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이들까지 불편하게 합니다. 또 뉴엄 런던의 특별 개발 지구에는 삶이 안팎으로 잘 기능하도록 디자인이 설계된 주거 단지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에 포함된 강과 도시 경관, 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와 초록의 나무들이 있는 열린 공간과 수영장, 클럽하우스의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개발사는 공동체 공간 창출을 신경 쓴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공동체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겐 이런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공동체 공간에서 저소득층 세입자는 노골적으로 분리되고 차별받습니다. 이처럼 도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저자는 공동체를 해체하는 적대적 건축물이라 부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스마트폰에 봉쇄된 사람들. 한국처럼 스마트폰에 시선을 둔 채 걷는 이들이 많은 도시에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멈춤 통행 신호를 도로 바닥에다 설치합니다. 보행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안전히 길을 건널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도로 설계는 좀비 보행자들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입니다. 휴대전화가 21세기의 외로움을 양산하고 인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고립시키는 데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미 많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에도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며 비판하는 사례들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글 쓰는 행위가 기억력에 도움되지 않으며 건망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15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장 요하네스 트리테미우스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로 수도사들이 필사를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1907년 뉴욕타임스 칼럼은 전화기 사용이 공손과 예의를 붕괴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도 20세기 후반 TV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한다고 한창 떠들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각자 스마트폰에만 몰두하게 되자 TV를 보며 단란한 가족 간의 대화를 그리워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도 그런 매체와 비슷하게 미래엔 긍정적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예전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신과 스마트폰은 분명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폰과 항시 연결 상태가 문제라는 것. 스마트폰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과 관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일하는 중. 디지털 기술은 직장과 개인 생활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언제나 온라인 상태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돌보아야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유지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프랑스 정부는 2017년 1월 직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단절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 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직원의 번아웃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반기지만 그리 섬세한 배려가 있는 법은 아닙니다. 일본 노동자들은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근무일에 이메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며
개인의 자율성이 무시되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날이 늘어나는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은 이 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긱 이코노미는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적인 계약으로 일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택배, 음식 배달, 숙박, 여행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일시적인 계약 노동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에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직장인에게 보장된 단절될 권리는 생계 자체를 쉼 없는 연결에 의존하는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나 프리랜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로움과 거리두기 방법. 저자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외로움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세를 버리고 그것이 국가적 미래적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 개인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소소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일정 시간 스마트폰이나 스크린 없는 환경을 조성하라 말합니다. 사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계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이 자녀의 폰 사용을 금하고 스크린 없이 학교를 보내려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가 14세가 되기 전까지 폰을 주지 않았고 스티브 잡스는 가정에서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안 스마트폰에 갇혀 인간적 퇴화 단계를 밟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할 듯합니다. 다음은 헬퍼스 하이를 경험하자.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는 인색한 구두쇠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선가가 되며 행복을 얻습니다. 남을 도울 때 발생되는 생리 반응은 자신의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은 종종 헬퍼스 하이라고 알려진 기분, 즉 에너지와 힘, 따뜻함과 차분함이 혼합된 느낌을 경험합니다. 자원봉사 공동체 활동이나 사람을 돌보는 행위, 즉 남을 꾸준히 돌보는 행위는 돌봄을 받을 때만큼이나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미세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를 늘려라. 저자는 남이 나를 친근하게 대할 때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성이 있던 없던 아주 짧은 순간이든 어떻든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며 그것이 혼자라는 느낌을 덜어줄 것이라 말합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열차를 타면 할머니들은 서로 생전 처음 보는 이들과도 바로 사적인 이야기로 직진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없는 그들의 대화 모습에 매번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시절 할머니들의 소소한 소통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